자, 14번에 보시게 되면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물어보고 있죠.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일단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안에서 용어 중에서 얘기한 게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비슷한데요. 이번에 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주택 아시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그거는 한 사람에게 몇 년까지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임대를 주는데 매년 임대료를 5% 이상을 안 올리는 조건이에요. 대신에 세제상의 혜택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하면요.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감경 효과라든가 이런 게 세제상 혜택이 아주 커진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융자를 받거나 그랬을 때 제재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택을 많이 사가지고 무슨 주택자로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에 등록을 했다고요. 했는데 너무 그 혜택이 많다고 그래갖고 지금 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다세대 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거꾸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니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죠. 그러니까는 양도세의 동결 효과가 나왔을 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은 그래서 틀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헨리 조지는요.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고요.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고 주장한 거죠. 그러면 토지세라는 것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되죠.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세가 부과된 거죠. 공급자에게.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다가 오늘 그린 게 12번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양은 어떻게 돼요? 양도 불변이고. 그래서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의 조세를 부과하면요. 자원 배분의 왜곡도 처리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안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처리하지 않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상태일 때요? 균형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균형량이 100이었을 때 만약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 사람은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원래는 균형 상태에서는 이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므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무슨 잉여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 거고 공급자는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세금 내야 되니까 공급자의 실제 수입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전보다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가 거기 나온 것처럼요.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알려드렸냐면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면은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조세를 만약에 공급자에게 부과를 하면은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에? 이거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탄소비대라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5번 지문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이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구의 부담이 커진다? 수요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거기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공급은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탄소고 얘는 비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애가 많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번에 대한 거는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이 1번이잖아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겠죠. 답이 1번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없으면은 맞춰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해보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주어졌죠. 거기 보시면은 틀린 거는 답이 뭐겠어요? 부동산은 4번에 보면 투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죠.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특히 단기간의 가격 동향을 신중히 예측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아까 여러분들이 토지용의 비가역성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죠.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은 것은 거래 단위가 크고 거래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죠. 그래서 금융이 필요한 거죠. 거래 단위는 큰데 얘를 분할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 할증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해 투자한과 같은 효용을 주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을, 무위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은행에 정기예금에 돈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자 수익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성 등가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보다는 뭐가 높다는 거예요?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5번에 이제 4번.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요.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개념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거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얘네 둘을 비교한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하고 요거 수익률을. 얘는 사후적 수익률이고 무슨 수익률? 이건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었죠. 이건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거 수익률을 비교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해야 안 해요? 에?
뭘 안 해요? 하죠.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이 바뀌는 것에 취약하다고요. 그냥 아주 쓰러진다고요. 그게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이거를 계속 물어보니까 물어볼 때마다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면 채택을 하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때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반대로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가 기각이 되죠. 그러면 다시 균형 상태가 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다시 커지면서 균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여기다 계산 논리 써놓고 이렇게 한번 과정까지 한번 도출 다 해드린 거죠. 기억하나요?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클 때 투자하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투자가 결정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때 투자자가 이 투자를 결정하는지를 갖다가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16번에 보게 되면요, 수익률 개념에서 5번에 가게 되면 요거 수익률 산정 시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일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면 틀리죠.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위험 회피적 있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가게 되면요, 요거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때는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하지는 않고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4번에 가게 되면요,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되는 것을 PC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인용을 하면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상의 PC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뭔지 기대 수익률이 뭔지 용어는 분명히 알아야 이게 또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채점한 거 볼 때는 반평균이 뭐 한 53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반평균이 60점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만 조금 되시고 그 기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정리하시면은 예, 기본적인 점수는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뭐가 안 되고 있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실수해서 틀리든 뭐해서 틀리든 간에. 근데 학원마다 다녀보면요, 40문제 중에서 적게는 4개, 많게는 한 5-6개를 갖다가 실수나 착각으로 틀리시더라고요.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를 더 맞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올인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30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다고요. 그죠? 300일에서 250일을 썼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0일이라도 최선을 다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지? 시험장에서 나오실 때 아쉬움이 안 남죠. 그거. 금방인데요. 돌아오는 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17번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 들어가면 뭐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총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이 있어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라든가 경기 변동, 이자율의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얘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체계적 위험하고 뭐하고 비체계적 위험. 요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관계수를 활용을 하죠. 상관계수의 수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그때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요.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 B 두 개의 자산이 있으면 두 개의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얘는 분산 효과가 1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99%는 같지만 1%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예요?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그러니까는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가 가장 최대가 되고 여기서 뭐가 돼요? 최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자산을 조합을 하게 되면 상관계수가 큰 투자안끼리 조합하겠어요? 작은 투자안끼리 조합하겠어요? 작은 투자안끼리 조합해야지만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17번에 보시면요. 3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얘는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5번에 가면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는데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 있죠. 이거 우리가 재산 3분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될 수가 없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응? 최적 포트폴리오 응?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이 선이 이거 이거 효율적 전선이잖아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은 뭐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거 저희가 그때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이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배우셨죠?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이 지배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수익이 같으면 뭐가? 위험이 작은 애를.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것을 지배원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두 개 투자하네. 그럼 뭐가 작은 애가? 위험이 작은 애가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뭐가 같으면 위험이 같으면은 뭐가 큰 애가? 기대 수익률이 큰 애가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요 투자의 자에게만 적용하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이거나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에게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자, B하고 C가 있으면 여기 표준 편차가 2%래요. 그럼 B하고 C 중에 뭐 선택해요?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위험이 같잖아요.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를? 수익이 제일 큰 애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죠. 더 큰 수익을 올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죠. 그러면 더 큰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뭐겠어요? 이게 효율적 전선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하고 위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있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뭐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파른 애가 있고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위험률이라고 그랬을 때 무위험률만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중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보수적인 투자자,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공격적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얘는 뭐도 크고요. 위험도 크고 뭐가 큰 애,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는 거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뭐도 작고 위험이 있단 작은 애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어디에서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고 돼 있죠. 불필요한 위험이 뭐겠어요? 불필요한 위험이. 어? 제가 포트폴리오 이론 들어가면요. 의의를 적어드릴 때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슨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원리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요 불필요한 위험에다가 괄호 열고 뭐라고 해줘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요. 얘는 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그러냐면요. 얘는 그냥 투자자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무슨 투자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만 하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만 하면 얘는 그냥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 또는 불필요한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되겠고요. 여기가 구성 자산수가 됐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는 얘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구성 자산수를 늘려가더라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애 있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얘는 구성 자산수를 갖다가 늘려주면 그죠? 자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불필요한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자산수의 구성을 잘 조절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뭐요? 1번도 맞다고 봐야 돼요. 1번도.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다고 봐야 돼요. 둘 다. 복수. 이 주식하고 예금하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는 걸 재산 3분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가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신청에 의해 가지고 복수 정답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게 전항 정답이죠. 그렇잖아요. 복수 정답을 해봐야 두 개를 찍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실전에는 거의 이 복수 정답 나오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오류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저기 시험 끝나시고 난 다음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만약에 2인청이 들어갈 거리가 있으면 알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거의 다 올라가요.
모든 학원에서 다 막 집어넣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저기 뒤에 박 총각이 한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되면 합격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장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뒤져가지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포장을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죠. 그거를. 그죠? 근데 그런데 걸리면 속 터지는 거예요. 그거. 그게 또 저기 뭐예요? 정답 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기간에 받아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도 불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안 이루어지고요. 최소 못해도 한 6개월 뭐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봄에서 초여름 넘어가는 사이에 그게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때 웃지 못할 사건이 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공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동차 이렇게 등록을 했다가 1차 수업 계속 들어오다가 그게 땅 돼갖고 1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갑자기 2차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교차하는 거죠. 부럽기도 하고 진짜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뭐 그런데 걸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있죠.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요.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갖다가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부호가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주어지는 확률이 50대 50이면은 산술 평균하는 거고 확률의 값이 틀려지면은 가중 평균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불황과 호황과 그다음에 보통의 확률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가중 평균하라는 얘기죠. 각각 구에서. 근데 거기 보시면 확률이 20이 있고 30이 있고 얼마 있어요? 50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 10, 20, 30이죠. 그죠? 근데 얘들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백분율이면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를 소수로 바꿔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분의 20이니까 0.1 거고요. 100분의 30이니까 0.3이고요. 100분의 50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곱하면은 10에 대한 0.2니까 얘 2% 나오겠죠. 20에 대한 3%니까 6% 나오겠죠. 30의 절반이면 15% 나오겠죠.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3%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소수하기 싫으면 곱하면 되죠. 곱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10에다 20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00. 20에다 30 곱하면은 6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3, 5, 15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500이가 나오나요? 이렇게 해도 뭐 한 23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답은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숫자가 똑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계산하시면. 그러면 2300이 23과 23 같은 애 찾으면 나오죠. 그 답이 4번이겠죠? 근데 이배열이 요즘 안 나와요. 이배열이. 나와지면 얼마나, 시험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할 때 요령은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죠? 어느 쪽이든 50대 50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그죠? 만약에 40대 60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중 틀려지면은 그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그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면요. 다음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 뭐가 있고요. 내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채 있고. 그 다음에 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에 뭐가 있어요. 현가. 그 다음에 저당상수 이렇게 있죠. 역수는 구별할 수 있죠. 네? 역수는.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라서 이모티콘 그려서 설명한 거 기억하죠? 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써요? 저당상수는 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써요? 원리금 구할 때 써요. 그러면 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얘는 뭐 구할 때 써요? 응? 얘는 총액 구할 때 쓴다고 그랬죠? 연금 들어가면. 그죠?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융자금을 나눈 할부금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죠.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잔금 비율 구할 때도 쓰죠. 뭐 구할 때도 써요. 뭐 구할 때. 알려줬잖아요, 이거. 임대료 수입의 무슨 가치요? 현재 가치. 그래서 외국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일시불로 정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새로 선임됐죠? 그 양반이 일산에다 주거를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머물겠다고.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한 4년인가 그래요. 그죠? 그럼 축구협회에서 그 임대료 대납해 줄 거 아니에요. 대납할 때 매달 주는 것보다는 일시불로 주는 게 훨씬 할인폭이 크고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뭐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기라는 거. 즉 매년 또는 뭐 매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뭐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연금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랑 똑같아요. 그죠?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 이렇게 나가죠. 매년 1원씩.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금인 거죠.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이 있죠. 즉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내가계수죠. 그렇죠? 그리고 3번에 가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뭐가 돼요? 역수죠. 이거는 뭐 틀릴 일이 없잖아요. 이거 기억하죠? 이거 이렇게 역수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 미래가치. 얘만 여기 안에 미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만.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가치 구할 때? 미래가치 구할 때 쓰는 거라고 그때 해드린 거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죠. 둘이 이렇게 역수니까. 역수는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역수는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당대부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요.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그래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뭐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나오죠. 그럼 그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 뭐를 쓰겠어요? 얘를 쓰는 거죠. 반대 역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 뭐를 써요? 저당상수를 쓰죠.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셔야 돼요. 지문을. 상환 비율인지 잔금 비율인지 구별하지 않고 무슨 비율이 나오니까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답이 1번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연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해본 거죠. 기억했으면 맞출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불행하게도 오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계산이 있는데요. 현금 수지 측정은 중요한 거죠. 여기는 틀리시면 곤란한 거죠. 자, 세전 지분 복계획과 세후 지분 복계획은 경우에 따라 그 크기가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분 복계획의 계산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건 매도 가격이고 얘는 매도 경비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은 뭐가 나와요? 순 매도액이 나오죠. 순 매도액에서 뭐 빼면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여기서 뭐를 공제하면요? 양도소득세죠. 자본이득세.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계산하는 건요. 이걸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할 때 6억이란 돈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자율은 뭐 예를 들어서 5%. 대출 기간은 10년. 그러면 내 지분은 얼마? 4억을 넣고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투자론에서의 가정은 뭐냐면요.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얘가 건물의 수명이 한 50년 된다 그러면 50년 동안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보유했다가 얘를 판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5년 후에 얘를 뭘 하겠어요? 매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각을 하는데 10억에 팔았대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애초에 투자 들어갈 때 내 지분하고 저당이 있죠. 융자를 받아서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집을 팔게 되면은 뭐 갚아야 돼요. 미성한 잔금을 갚아야겠죠. 대출 기간은 10년인데 몇 년 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럼 그 사이에 갚고 남아있는 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슨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복귀. 팔아서 만약에 상환하지 않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그거 주고 남는 게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 지분 복귀의 구성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최초의 지분 투자액 있죠. 그때 말씀드린 건데 최초의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이라고 있어요. 이 지분 형성분은 뭐냐면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상환할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출기간이 10년인데 5년 동안 내가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을 갚은 것만큼은 내 지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단 500만 원이 됐든 8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뭐 단 100만 원이 됐든 간에 그것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되잖아요. 나중에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보유기간 중에 가치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팔을 때 11억에 팔았어요. 그럼 차익이 1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은행이 가져가겠어요? 내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포함한 거를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서 간평에서 나오는 게 환원율 구할 때 에르드법이라고 있어요. 그 에르드란 사람이 수익률 계산할 때 여기에 기초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얘하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죠. 뭐가 없으면? 양도 차익이 없으면. 10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으면 둘이 똑같을 수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투자자의 지분 복귀액은 지분 투자액 보유기간 중에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 상승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린 거죠. 자, 4번에 보면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순영업소득에 대체 충당금을 더한 후에 이자 비용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겠죠. 순대 이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이나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는 게 틀렸겠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뭐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서 갔을 때 여기서 공 빼고 여기서 경 빼고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 이래 있을 때 여기 경비에 포함하면 되는 게 있고 포함하면 안 되는 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얘기했었어요? 여기다 이번에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게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이거.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번에 그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있었냐면 개인적인 업무비 있죠. 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개인적인 업무비는.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 급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공부한 소감을 소개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가상각비 안 들어가죠. 부채 서비스 이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거 틀린 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반영해야 된다. 있으니까 틀리겠죠. 그 다음에 21번에 가시게 되면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시면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12억이죠.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근데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예요? 6천이죠. 6억을 6천으로 나누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얼마겠어요? 10이잖아요. 그러면 지분 환원율도 10%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 얘기고요. 순소득 승수는 10이 나오죠. 그죠? 여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 1억이잖아요. 세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세전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6천. 그죠? 부채 서비스액 얼마냐면 4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서 나온 게 이거니까 역으로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1억이.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죠? 네, 1억인데 총 투자액이 12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가지고 12억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1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10이겠죠? 그렇겠죠? 네, 뭐 그 얘기고요. 부채 감당률이 2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4천. 얘가 1억이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5 나오겠죠. 2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에 얼마?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해본 거 해봤잖아요. 이거 배열 놓고. 그죠? 다만 우리가 그때는 그 총 투자액을 10억으로 놓고 했었죠. 10억으로 놓고. 기출에 대한 걸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가게 되면요.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가면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죠. 여기 있는 순현가라는 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해서 계산해요. 여긴 빼서, 여기는 나눠서, 여기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었죠. 단일 투자일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고 그랬죠. 무슨 투자일 때? 하나의 투자일 때. 네.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일 때는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럴 때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에서 얘들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은 못 쓴다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쓰죠. 얘는
내부 수익률을 쓰죠. 자, 그럴 때 순환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를 해야 안 해요? 재투자를. 자, 우리가 순환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우수해요? 그래서 얘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투자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투자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순환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둘 다 재투자 한다 안 한다? 재투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환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뭐를 쓴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을 뭐를 써요? 내부 수익률을. 그죠? 지금 문제의 요건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물어본 게 아니라 4번에 보면 순환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할인율을 쓰는 것이 다르듯이 재투자율도 서로 같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 그 투자 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투자안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단일 투자안일 때는 얘들보다 이렇게 크면은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두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또는 그 이상의 투자안이 있을 때 각각의 수년가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수년가가 500이고 얘는 수년가가 300이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는 거죠. 큰 거를. 그게 상호 배타적일 때. 근데 단일 투자이거나 또는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무조건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뭐보다 크면 요구수보다 크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수의 투자일 때는 제일 큰 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 지문에 보면요.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투자 사업이라는 게 전통적인 투자 사업이 있고요. 비전통적인 투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요. 정확하게는 그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틀려요. 이게.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사업일 때는 동일한 투자 대안에서 몇 개,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년가법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선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뭐 크게 기억을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4번 같은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시험에 나온 거를 약간 변형해서 쓴 거니까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도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재투자율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할인율도 같다 틀리다? 틀리죠.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23번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옳은 것이니까 답은 2번이겠죠. 그렇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구금융의 원칙이죠. 청구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지분금융은 그 청구를 못 하잖아요. 공동투자 개념이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자기 자본은 청산할 때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게 틀린 거죠. 타인 자본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대부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거는 무슨 비율 얘기하겠어요? 부채 비율. 4번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부 비율을 얘기를 하겠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의 비율을 얘기하니까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대출자가 부담하죠. 조기 상환 위험은요. 그것도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3번에 답이 2번. 예. 자, 여기까지 하신 거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하시죠.